지금 이 숫자를 저보고 믿으라는 건가요? 이 인파가 몰렸는데도 사고가 없는 게 말이 안 됩니다. 25년간 전 세계 재난을 분석해온 미국의 위기 대응 전문가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내뱉은 말입니다. 하루 20만 명입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은 10만 명에 무너졌습니다. 파리는 12만 명에 마비됐고 뉴욕은 15만 명이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만 명을 받아들이면서도 혼돈이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거나 곧 터질 시한폭탄일 거라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의 모든 이론이 3분 만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시카고에서 왔어요. 직업은 글로벌 위기 대응 컨설턴트죠. 정확히 말하면 공항, 대도시, 대형 이벤트의 위험을 시뮬레이션하는 사람입니다. 25년간 이 일만 해왔어요.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숫자를 믿죠. 그래프와 임계점을 믿어요. 왜냐고요?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숫자는 냉정하죠.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합니다. 저는 그 정확함에 제 인생을 걸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이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23층이었죠. 창밖으로 미시간 호수가 보였어요. 어둡고 차가운 물결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컨설팅 회사에서 보낸 브리핑 자료가 떠올랐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인천국제공항 2024년 국제선 여객 7,067만 명 돌파. 두바이, 런던 히스로에 이어 세계 3위 기록. 손이 멈췄습니다. 7,067만 명.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65일로 나눴죠. 하루 평균 19만 3천 명입니다. 피크 시즌에는요? 20만 명을 가뿐히 넘길 겁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건 관광 수치가 아닙니다. 재난 수치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음, 분노, 충돌, 압사, 통제 실패. 그리고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과거 파일을 열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 유럽 최대 허브죠. 하루 10만 명만 넘어도 시스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쓰러지고 짐이 뒤섞이고 승객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2019년 여름,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터미널 5번 게이트 앞이었죠. 입국장은 지옥이었어요. 고함, 울음, 경적. 제 소음 측정기는 95데시벨을 기록했습니다. 공사장 수준이었죠. 파리 샤를드골은 더 심했습니다. 12만 명에서 무너졌어요. 2014년 크리스마스였죠. 짐 분실이 속출했고 환승객들이 공항에서 밤을 샜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에요. 뉴욕 JFK는 15만 명이 한계였습니다. 그 이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죠. 화면 속 자료를 다시 봤어요. 인천공항 7,067만 명. 전년 대비 26.7% 증가.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냉소를 지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공항이 두바이, 히스로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요? 거짓말이죠. 분명 통계 조작이거나 측정 오류일 겁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과거 압사 사고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왔죠. 2011년 런던 킹스크로스역.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17명이 다쳤어요. 2014년 상하이 외탄 광장. 새해 전야 행사였죠. 36명이 사망했습니다. 2022년 서울 이태원. 159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저는 그 모든 사고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결론은 한결같았어요. 시민의 자발적 질서 부족. 강제적 통제 시스템 필요. 그 보고서들은 전 세계 도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런던은 CCTV를 늘렸어요. 파리는 경찰 병력을 2배로 증원했죠. 뉴욕은 인파 집중 지역을 강제 폐쇄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질서는 강제에서 나온다고요. 사람의 선의 자발성, 연대 같은 건 환상이라고요. 숫자만이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옳았어요. 지금까지는요. 화면 아래쪽을 스크롤했습니다. 추가 자료가 나타났어요. 인천공항 ACI 공항 서비스 평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연속 세계 1위, 2024년 ACI 고객 경험 글로벌 서밋, 베스트 공항과 모스트 인조이어블 공항 동시 수상, 2025년 스카이트랙스, 월드 베스트 에어포트 스태프 수상.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홍보용 이벤트일 뿐이죠.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20만 명. 그 숫자가 만들 재앙이 중요한 거예요. 노트북 옆에 있던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측 모델 프로그램을 켰어요. 이게 제 무기입니다. 25년간 수집한 데이터로 만든 시뮬레이션이죠. 공항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1일 평균 인원을 입력했어요. 20만 명.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어요. 그래프가 떠올랐죠. 붉은색이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어요. 고위험, 시스템 붕괴 가능성 95%. 예상 사고 유형 입국 지연, 짐 분실, 승객 충돌, 직원 과로, 범죄 증가.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게 제가 믿는 빌런이에요. 실체 없는 빌런이죠. 차갑고 정확한 알고리즘입니다. 감정이 없어요. 편견도 없죠. 오직 과거 데이터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지금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본부였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밀러. 자네, 인천 갈 수 있나? 목소리가 급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미시간 호수의 검은 물결이 흔들리고 있었죠. 언제 출발하죠? 내일 새벽편이네. 오전 7시 시카고 출발, 인천 직항.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보고서 작성해. 이건 전 세계 공항들이 주목하는 케이스야. 인천이 정말 20만 명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지 확인해야 해. 제가 증명하죠. 뭘? 한국도 다른 나라와 똑같다는 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가방을 꺼냈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소음 측정기, 녹음기, 혼잡도 측정 장비. 모두 챙겼어요. 그리고 노트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였죠. 펜을 꺼내 첫 페이지에 적었어요. 인천공항 붕괴 시나리오 기록.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결과를 미리 적었죠. 결론 20만 명 수용 불가능. 시스템 붕괴 진행 중.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저 증거를 모으러 가는 것뿐이었죠.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창밖을 봤습니다. 시카고의 밤하늘은 탁했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하늘을 보지 않으니까요. 숫자를 봅니다. 데이터를 보죠. 그래프를 봐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곧 무너질 거라고요.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거짓말이라고요. 아니면 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을 거라고요. 어떤 식으로든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가 돌아갔습니다. 20만, 95%, 붕괴, 재난, 증명.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오를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좌석 15호였어요. 창가 자리였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오전 7시 출발편이었습니다. 탑승구를 지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승객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캐리어를 끌고 아이를 안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올렸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륙전이었어요. 승무원들이 안전 안내를 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죠. 20만 명이 만들 혼돈의 풍경을요. 입국장부터 상상했습니다. 문이 열리면 고함이 터져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밀고 당기겠죠. 줄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새치기가 난무하고 직원들은 소리를 지를 거예요. 아이들은 울 겁니다. 부모들은 짜증을 낼 거죠.
노인들은 쓰러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다들 자기 일에만 바쁠 테니까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 1. 입국장 통제 불능. 소음 수준 90데시벨 이상 예상. 대기시간 2시간 이상. 승객 불만 지수 최고치. 다음은 짐 찾는 곳이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앞은 전쟁터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선을 넘고 밀치겠죠. 짐이 나오지 않아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실된 짐 때문에 울부짖는 관광객들도 보이겠죠. 예상 시나리오 2. 수화물 처리 시스템 마비. 짐 분실률 15% 이상. 그 다음은 택시 승강장이었습니다. 기사들이 바가지 요금을 부를 거예요. 외국인을 보면 2배, 3배를 요구하겠죠. 거절하면 욕설이 날아올 겁니다. 예상 시나리오 3. 교통 혼잡 및 바가지 요금 횡행. 도심으로 들어가면 더 심할 거예요. 거리는 쓰레기로 뒤덮일 겁니다. 20만 명이 만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을 테니까요. 소매치기가 활개를 칠 거예요. 인파 속에서 누가 누군지 모를 테니까요. 경찰은 손을 놓았을 겁니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예상 시나리오 4. 도심 치안 붕괴. 범죄율 급증. 시민 불안 고조. 시민들은 외국인을 적으로 여길 거예요. 자기 나라가 침범당한다고 느낄 테니까요. 거리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죠. 노트 한 페이지가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시나리오는 완벽했죠.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 예측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지만 한국 처음이세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남자였어요. 갈색 머리에 캐주얼한 차림이었죠.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저는 마르코예요. 마르코 로페즈. 스페인에서 왔고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여행이세요? 일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여행 사진작가예요. 한국 벌써 3번째거든요. 마르코가 환하게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혔죠. 한국 정말 좋아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르코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인천공항 사람 엄청 많대요. 뉴스에서 봤거든요. 하루에 20만 명이라던데 괜찮으려나?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글을 똑바로 봤어요. 괜찮지 않을 겁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각한 상황일 거예요. 마르코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렇게까지요? 하루 20만 명이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걸 아세요? 많긴 하지만 시스템 붕괴예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마르코가 입을 다물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런던 히드로는 하루 10만 명만 넘어도 마비됩니다. 파리는 12만에서 무너졌어요. 뉴욕은 15만이 한계였죠. 하지만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관광객이 적었을 때죠. 지금은 다릅니다. 숫자가 임계점을 넘으면 모든 게 달라져요.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밀러 씨, 혹시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2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질서정연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요? 사람은 많아지면 반드시 망가져요.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런던도, 파리도, 뉴욕도 그랬습니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순 없죠. 마르코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는 창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노트로 시선을 돌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전해졌죠.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시카고가 작아지고 있었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흰색 안개가 창을 덮었죠. 곧 구름 위로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푸른 하늘이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름다움을 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죠.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오전이라 간단한 샌드위치였어요. 오렌지 주스와 커피도 있었죠. 저는 커피만 마셨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붕괴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마르코가 샌드위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밀러 씨는 한국이 처음이시라고 했죠? 네. 혹시 뭐 기대되는 거 있어요? 기대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저는 일하러 가는 겁니다. 관광이 아니에요. 마르코가 웃었어요. 그래도 좀 즐기시면 되잖아요. 서울 정말 멋진 도시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화가 상영됐죠. 저는 보지 않았어요. 계속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예상 질문 목록이었어요. 입국 심사 평균 대기 시간은? 수화물 분실률은? 직원 교대 시간은? 응급 상황 발생 빈도는? 승객 민원 건수는? 모두 적었습니다. 13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죠.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밤이었어요. 도시가 펼쳐져 있었죠. 반듯한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박혀 있었어요. 격자무늬처럼 정확했죠.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습니다. 조용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속지 않습니다. 폭풍 전 고요일 뿐이야. 머릿속으로 중얼거렸죠. 저 아래는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을 거야. 아니면 곧 무너질 거고.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기내를 흔들었어요. 제동이 걸렸죠.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짐을 꺼내고 통로로 나섰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가방을 내렸죠. 마르코가 카메라를 목에 걸며 말했습니다. 밀러 씨, 혹시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가요? 한국이요. 혹시 정말 다를 수도.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고요. 마르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섰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긴 통로가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소음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노트도 펼쳤어요. 손에 펜을 쥐었죠. 지금부터 20만 명의 지옥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확신에 가득 찬 걸음으로요. 입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릴 거예요. 고함, 울음, 혼돈의 소리가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되지 않았어요. 흥분됐죠.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할 순간이었으니까요. 입국장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소음 측정기를 들고 있었어요. 전원을 켰죠.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숫자가 떴어요. 35데시벨. 복도 안쪽 소음이었습니다. 이제 문이 열립니다. 20만 명의 혼돈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고함, 욕설, 울음, 충돌. 제 측정기는 최소 90데시벨을 기록할 겁니다. 공사장 수준이죠. 손을 뻗었습니다. 문을 밀었어요. 불빛이 쏟아졌죠. 눈이 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정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측정기를 내려다봤어요.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죠. 65데시벨. 저는 기계를 두드렸습니다. 고장인가 싶었거든요. 다시 봤어요. 65데시벨.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어 봤죠. 여전히 65데시벨이었어요. 말이 안 됩니다. 런던 대형 도서관이 70데시벨이에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 열람실이 68데시벨이죠. 지금 제 앞에는 수백 명이 걷고 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있어요. 발소리가 있죠. 대화 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보다 조용했어요. 20만 명이 모인 공항이 도서관보다 조용하다고요? 눈앞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함도 욕설도 충돌도 없었습니다. 줄이 보였어요. 입국 심사줄이었죠. 수백 미터였습니다. 런던이었다면 1시간은 기다려야 할 거리예요. 하지만 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르게요. 너무 빠르게요.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을 세기 시작했어요. 10초. 한 명이 지나갔습니다. 20초. 두 명이 지나갔어요. 30초. 세 명이 지나갔죠. 10초에 한 명씩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여권을 대고 얼굴을 스캔하고 지나갔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군대보다 더 질서정연했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적었죠. 이건 비정상이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 CCTV 감시 또는 통제 압력. 억지로 만들어진 가짜 평화일 것. 고개를 들었습니다. CCTV를 찾았어요. 있었습니다. 천장 곳곳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런던에도 CCTV는 있어요. 파리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죠. 그래도 혼돈은 막지 못했습니다. 줄 끝으로 갔습니다.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앞에 50여 명이 있었죠.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50명이 10분 만에 지나갔습니다. 한 명당 12초였죠. 자동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대고 얼굴을 스캔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8초 걸렸습니다. 지나갔어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죠. 컨베이어 벨트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하지만 노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모두 선 안쪽에 서 있었죠. 가방이 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가져갔습니다. 밀치지 않았어요. 소리도 지르지 않았죠. 한 여자가 무거운 캐리어를 내리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말없이 받쳐줬어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죠. 남자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집어들었어요. 시계를 봤죠. 비행기에서 내린 지 25분이 지났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최소 1시간 30분은 걸렸을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4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명찰이 보였어요. 이선우, 인천국제공항 운영팀 야간 총괄 매니저. 그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 오셨나 봅니다. 어떻게 아셨죠? 표정이요. 놀란 얼굴이에요. 저는 측정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65데시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시간 되면 약 3,000명 정도 계실 겁니다. 3,000명이 도서관보다 조용하다고요? 이선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흐름을 막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동선을 최적화했어요. 병목 지점을 없앴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설계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통제는요? 강제는요? 이선우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거짓말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의 눈은 평온했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아니었죠.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인천공항은 2024년에 국제선 여객 7,06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3위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과로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사람을 지원하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선우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측정기가 무거웠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으려 했죠. 하지만 뭘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상 90데시벨 이상, 대기시간 2시간. 실제 65데시벨, 대기시간 10분.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어요. 조용히요. 질서정연하게요. 아무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죠.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 시나리오가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철저하게요. 첫 균열이 갔습니다. 25년간 쌓아온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출구를 나섰습니다. 공항 로비였어요. 사람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8시 30분이었습니다. 12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냈죠. 배가 고팠어요. 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내판이 보였어요. 화살표를 따라갔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천천히 올라가며 주변을 봤습니다. 공항은 깨끗했어요. 바닥에 쓰레기가 없었죠. 유리창은 반짝였습니다. 런던 히드로에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식당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가게가 보였어요.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모두 있었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줄은 질서정연했어요. 한 식당 앞에 섰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설렁탕. 뚝배기에 담겨 펄펄 끓는 국물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과장 광고죠. 공항에서 늦은 밤 저런 요리가 나올 리 없습니다. 분명 전자레인지에 데운 플라스틱 그릇이겠죠. 런던에서 항상 그랬으니까요. 파리에서도 그랬고요.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 음식은 형편없어요. 비싸고 차갑고 맛없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요.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자리로 안내받았죠. 창가 테이블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받았어요. 설렁탕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직원이 주문을 받고 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었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주문하신 설렁탕 나왔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직원이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니었어요. 진짜 묵직한 도자기 뚝배기였습니다. 그 안에서 국물이 용암처럼 펄펄 끓고 있었죠. 김이 피어올랐어요. 뜨거운 김이었습니다. 고기가 보였어요. 파도 있었죠. 밥도 따로 나왔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있었어요. 공항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음식이었어요. 아니, 집밥 같았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넣었어요. 뜨거웠습니다. 혀가 될 뻔했죠. 하지만 맛이 있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인스턴트가 아니었어요. 시골집 할머니가 끓여준 듯한 깊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고기를 집어 먹었어요. 부드러웠죠. 오래 고운 고기였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떠서 국물에 말았어요. 입에 넣었죠. 온몸의 긴장이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따뜻함이 퍼졌어요. 12시간 비행의 피로가 녹았습니다. 옆 테이블을 봤어요. 외국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금발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아 있었죠. 엄마가 국물을 호호 불어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입을 벌렸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먹였죠. 아이가 웃었습니다. 아빠는 아내 어깨를 감싸고 안도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터에서 탈출해 고향집에 돌아온 사람들 같았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공항이 이럴 수 있나요? 공항은 통과하는 곳이에요. 빨리 지나가야 하는 곳이죠.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 가족은 머물고 있었어요. 편안하게요. 안전하게요. 뚝배기를 비웠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았어요. 계산을 하고 일어났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마르코가 보였어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죠. 밀러 씨. 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방금 짐 찾으셨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근데 진짜 빨랐어요. 20분도 안 걸렸어요. 마르코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밀러 씨, 여기 이상하게 편안하지 않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확신이 조금씩 식고 있었으니까요. 저 밥 먹으러 가볼게요. 밀러 씨는요? 저는 방금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드셨어요? 설렁탕이요. 오, 한국 전통 음식이죠? 어땠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좋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전 다녀올게요. 마르코가 식당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1층으로 내려갔어요. 버스 승강장을 찾았죠. 안내판을 따라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이 보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차가웠죠. 1월 말이었으니까요. 버스 승강장이 보였습니다. 여러 노선이 있었어요. 서울행 리무진 버스를 찾았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줄 끝에 섰어요. 앞에 20여 명이 있었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탔습니다. 질서정연하게요. 밀치지 않았어요. 새치기도 없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버스에 올랐어요. 좌석을 찾았죠. 창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적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적어야 할까요? 예상 혼돈, 고함, 바가지요금. 실제 질서, 침묵, 따뜻한 국물.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공항을 벗어났죠. 고속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가방에 넣었죠. 지금은 적을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25년간 믿어온 게 틀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버스 아니었습니다. 밤 11시 반이었어요. 막차였죠. 좌석은 거의 찼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차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돈돼 있었어요. 차선 변경은 정확했죠. 경적 소리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런던이었다면 무법천지예요. 끼어들기, 급제동, 욕설.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그때 버스가 멈췄습니다. 휴게소였어요. 운전사가 안내방송을 했죠. 10분간 정차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어요. 저도 내렸습니다. 다리를 펴고 싶었거든요.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죠. 편의점이 보였어요. 커피를 사러 갔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이 있었어요. 5명 정도였죠. 기다렸습니다. 앞 사람들이 계산하고 나갔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커피를 건넸죠. 4,000원입니다. 카드를 냈어요.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화물칸이 보였어요. 버스 짐칸이었죠.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짐이었습니다. 보통 여행객은 캐리어 하나면 충분해요. 길어야 2개죠. 하지만 화물칸에 쌓인 짐은 달랐습니다. 거대한 이민 가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한 가족당 캐리어가 대여섯 개씩이었죠. 박스도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긴 큰 박스들이었어요. 이건 관광객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정착자의 짐이었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사람들의 짐이었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죠. 단기 관광객이 아니다. 이들은 정착을 목적으로 왔다.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다시 탔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어요. 30대 여자였습니다. 금발이었죠.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엄마 팔에 기대 잠들었어요. 여자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저는 앞을 봤습니다. 말을 걸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지만 영어 하세요? 고개를 돌렸어요. 네, 합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안나예요. 안나 슈바르츠.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여행 오셨어요? 일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는 이사 왔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사요? 네. 관광이 아니라요? 네, 오늘부터 서울에서 살 겁니다. 안나가 잠든 딸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독일이요. 베를린에서요. 베를린에서 서울로요? 네. 왜죠? 안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아이 때문이에요. 아이요? 제 딸 엠마예요. 11살이죠. 안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해가 지면 밖에 못 나갔어요. 위험해서요? 네. 엠마가 혼자 다닐 수 없었어요. 항상 제가 데리러 가야 했죠. 학교도 학원도 친구 집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대도시의 공통적인 문제니까요. 그런데 제 한국인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서울에서는 저녁에도 초등학생이 혼자 다닌다고요. 안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안 믿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요? 작년에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남편 고향에 한 달 있었거든요. 안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쯤이었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여자아이가 혼자 있더라고요.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혼자요? 네.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었죠. 그래서요? 30분 동안 지켜봤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나 싶어서요. 안나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 아이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죠.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나가 계속 말했어요. 베를린에서 엠마는 새장 속에 갇혀 있었어요. 밤은 물론이고 낮에도 혼자 다닐 수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안나가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날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자유롭게 날 수 있어요. 버스 안에는 엔진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고속도로 옆으로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자정 시간이 다 되었지만 곳곳에 불 켜진 창문들이 별처럼 박혀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안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밀러 씨, 당신에겐 자녀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구나. 만약 있다면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안전하게 걷는 것만 봐도 행복하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버스가 서울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하지만 거리는 밝았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로 젊은 여자가 혼자 걷고 있었어요. 노인도 보였죠. 모두 두려움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밤에 걷는 게 용기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어야 하는데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 데이터가 15년간 믿어온 재난 이론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안나가 일어났어요. 잠든 딸을 안아 올렸죠. 잘 가세요, 밀러 씨. 당신도요. 안나가 내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안나가 딸을 안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인데도 밝은 거리를요. 두려움 없이요.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적으려 했죠. 하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만 명이 몰려드는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K-팝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도 아니었죠. 음식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안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자유였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그 기적이었어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죠. 지금은 적을 수 없었어요. 제 확신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체크인을 했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5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으로 갔어요. 커튼을 열었죠. 서울의 밤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밝았죠.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요. 자유롭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25년간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65데시벨. 10분. 따뜻한 국물. 안나의 말. 자유롭게 날 수 있어요. 새벽 4시쯤 잠들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오전 9시였죠. 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노트를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공항과 버스는 통제된 환경이에요. 하지만 도심은 다를 겁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죠.
범죄가 일어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강남역이었어요. 출근 시간이었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런던처럼 아수라장은 아니었어요. 조용했죠.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전광판을 봤죠. 2호선이었습니다. 2분 후 열차 도착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기다렸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렸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탔어요. 질서정연하게요. 저도 탔습니다. 빽빽했어요. 하지만 밀치는 사람이 없었죠. 런던이었다면 아수라장이에요.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했죠. 사람들이 내리고 탔습니다. 내릴 사람을 먼저 내보내고 탈 사람이 탔어요. 당연한 일 같지만 런던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거리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외국인도 엄청 많았죠. 20만 명 입국설이 사실인 듯 했어요. 이 정도 밀집도면 소매치기가 활개를 칠 겁니다. 카페를 찾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관찰하려고요. 한 블록을 걸었죠. 카페가 보였습니다. 유리창이 큰 곳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자리가 거의 없었죠. 겨우 창가 테이블 하나를 찾았습니다. 앉았어요. 직원이 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갔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도 있었죠. 모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모금 마셨죠. 쓰고 지냈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가방에서 꺼내 테이블에 놓았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실험을 해볼까? 런던에서는 절대 못할 짓이에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건 자살 행위죠. 30초면 사라집니다. 파리는 20초예요. 뉴욕은 10초도 안 걸리죠. 하지만 여기는 어떨까요? 정말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노트북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2,000파운드짜리 맥북이었어요. 지갑도 꺼내 옆에 뒀죠.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까지 꺼냈어요. 총 3,000달러 어치가 넘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건 실험이 아니라 기부나 마찬가지였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은 카페 안쪽에 있었어요. 테이블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제 테이블이 보였죠. 노트북, 지갑, 휴대폰.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시계를 봤죠. 일부러 시간을 끌기로 했습니다. 10분. 도둑이 여유롭게 물건을 챙기고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손을 씻었습니다. 천천히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죠. 피곤해 보였습니다. 머리를 빗었어요. 시계를 다시 봤죠. 5분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죠. 본부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 보고 바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한국도 다른 나라와 똑같다는 증거가요. 제 노트북은 그 증거가 될 겁니다. 화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제 테이블이 보였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노트북이 그대로 있었어요. 지갑도요. 휴대폰도요. 심지어 제가 놓은 그 위치대로였습니다.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건들을 만져봤어요. 진짜였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를 찾았어요. 있었습니다. 천장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런던 카페에도 CCTV는 있어요. 그래도 도난은 일어나죠. CCTV가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햇빛이 제 테이블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부셨죠. 손으로 가리려는데 옆 테이블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블라인드를 내려줬어요. 묻지도 않고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 내리고 다시 앉았죠. 저는 노트북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CCTV가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아니었죠. 지킨 건 사람들이었어요. 이 카페에 앉은 수십 명의 낯선 사람들이요. 그들의 양심이 제 물건을 지켰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 많은 인파 속에서 단 한 명의 도둑도 없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그 불가능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적으려 했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시스템 붕괴, 혼돈, 범죄 증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그 반대였어요. 신뢰였죠. 연대였습니다. 양심이었어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계산을 하고 일어났죠.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20만 명이 만든 인파였죠.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이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완전히요. 철저하게요. 저녁 6시였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저는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이었죠. 가장 붐비는 시간, 가장 혼잡한 노선을 타기로 했어요. 2호선 강남역에서 잠실 방향이었습니다. 플랫폼에 섰어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죠.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밀물처럼 들어갔죠. 저도 밀려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진짜 지옥철이었습니다. 이 밀집도면 사고가 나기 딱 좋아요. 누군가 쓰러지면 패닉이 일어날 겁니다. 런던에서 실제로 봤어요. 한 명이 쓰러지자 10여 명이 다쳤죠.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언제 첫 번째 사고가 날까요? 역삼역을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더 탔어요. 이제 정말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선릉역을 지났죠. 삼성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쓰러진 겁니다. 고개를 돌렸죠. 젊은 여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저는 시계를 멈췄습니다. 이제 패닉이 시작될 거예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문으로 몰려갈 겁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은 달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마치 리허설을 한 것처럼 정확했죠. 한 남자가 사람들을 뒤로 밀어냈어요. 공간 좀 만들어주세요.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물러섰죠. 누군가 가방을 벗어 여자 머리 밑에 받쳤어요. 중년 여성이 무릎을 꿇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빈혈 같아요. 호흡은 정상이에요. 젊은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죠. 네, 2호선 삼성역입니다. 20대 여성이 쓰러졌어요. 또 다른 사람이 물을 건넸습니다. 자기가 마시려던 생수였을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진행되고 있었죠. 전문가처럼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열차가 잠실역에 도착했어요. 역무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정리된 뒤였어요. 여자는 깨어나 있었죠. 사람들이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아침을 못 먹어서. 천천히 나가세요. 여자가 역무원과 함께 내렸어요.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가방을 내어준 남자가 가방을 챙겼죠. 물을 준 사람도 아무 말 없이 빈 병을 접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죠.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어요. 방금 전 쓰러진 사람을 구한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적었습니다. 오후 6시 15분, 2호선 열차 내 응급 상황. 예상 패닉 혼란, 2차 사고. 실제 즉각 대응, 완벽한 협력, 3분 내 종료. 펜을 멈췄습니다. 이어서 적었어요. 이들은 훈련받은 특수 요원인가? 아니면 이것이 한국인의 기본값인가? 잠실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탔어요. 열차는 계속 움직였죠. 20만 명을 실어 나르면서도 단 한 명도 버려지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거리는 밝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제가 찾으러 온 붕괴를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발견한 건 연대였습니다. 종로 3가역에서 내렸어요. 지상으로 올라갔죠. 거리를 걸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지난 24시간을 정리하려 했죠. 하지만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이 제 이론과 반대였으니까요. 한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람도 있었죠. 아무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갔죠.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혼자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맘 8시였습니다. 아무도 아이를 해치지 않았죠. 모두 그냥 지나갔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신호를 기다렸어요. 옆에 노인이 서 있었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차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노인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어요. 경적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통제일까요? 아니면 문화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일까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창가에 섰죠.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0만 명이 새로 들어온 도시예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은 도시였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봤죠. 인천공항 붕괴 시나리오 기록. 결론 20만 명 수용 불가능. 시스템 붕괴 진행 중. 제가 적은 글이었어요.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철저하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후였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을 나섰어요. 우산을 챙기지 않았죠. 거리를 걸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본부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5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곧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작은 슈퍼 처마 밑으로 뛰었어요. 비를 피했죠.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옷을 털었어요. 흠뻑 젖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뛰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때 슈퍼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자가 나왔어요. 우산을 펼쳤죠. 저를 봤습니다. 어디 가세요? 호텔입니다. 종로 쪽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쪽이에요. 같이 가시죠.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저는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어색했어요. 낯선 사람과 우산을 같이 쓰다니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물었어요. 외국인이시죠?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일 때문에 오셨어요? 네. 한국이 어때요? 좋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빗속을 걸었어요. 여자는 우산을 제 쪽으로 더 기울였습니다. 본인 어깨는 비에 젖고 있었죠. 제가 우산을 잡으려 하자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요. 저 곧 도착해요. 몇 분을 걸었을까요? 여자가 멈춰섰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앞이었어요. 간판에 김미정 반찬이라고 써 있었죠. 여자가 우산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쓰고 가세요. 안 됩니다. 저는 깜짝 놀라 우산을 돌려주려 했어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여자는 괜찮다며 가게 안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빨리 가세요. 늦으면 감기 걸려요. 여자가 웃으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갔어요. 비를 맞으며요. 돌아보지도 않았죠. 저는 우산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손에 든 우산을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한 검은색 우산이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죠? 왜 낯선 외국인에게 우산을 주는 거죠? 저는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거예요. 대가는요? 뭘 바라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 맞는 사람이 있었고
본인에게 우산이 있었죠. 그러니 같이 걸었어요. 그리고 준 겁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우산을 들어 올렸습니다. 머리 위로요. 비가 막혔어요. 발을 옮겼습니다. 호텔을 향해 걸었죠. 빗속을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의구나. 계산할 수 없어요. 합리적이지도 않죠. 손해만 봤습니다. 우산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는 개의치 않았어요. 낯선 사람이 비를 맞고 있었고 도울 수 있었죠. 그러니 도운 거예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빗물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어요. 15년간 재난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봤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우산을 접었습니다. 손에 꼭 쥐었죠. 제 모든 이론이, 모든 확신이, 모든 오만함이 그 빗속에 녹아내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우산을 문 옆에 세워뒀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책상 앞에 앉았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런던 본부가 기다리고 있었죠. 20만 명 입국으로 인한 한국의 시스템 붕괴 분석. 제가 여기 온 이유였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 적어둔 메모들이 있었죠. 예상 공항 혼란, 소음 공해, 범죄 증가. 실제 65데시벨, 도서관보다 조용함, 새치기 제로. 카페 실험 3,000달러 물건 10분간 방치, 도난 제로. 지하철 응급 상황 즉각 시민 대응, 3분 내 종료. 초등학생 단독 등교, 문구점 할머니의 사탕 서비스. 반찬가게 사장, 우산 양도, 대가 없음.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빈 페이지 위에서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25년 경력의 재난 전문가가 이틀 만에 모든 이론이 틀렸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20만 명이 새로 들어온 도시예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가방에서 종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틀 동안 손으로 적은 관찰 기록들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하루 20만 명. 이건 자살 행위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이들은 다르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작동한다. 노트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25년의 무게였습니다.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어요. 노트를 찢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요. 공항의 침묵이 찢어졌습니다. 안나의 고백이 찢어졌어요. 카페의 블라인드가 찢어졌죠. 지하철의 연대가 찢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찢어졌어요.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빗속의 우산 이야기였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찢을 수 없었어요. 이건 그 여자의 선물이었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접었습니다. 지갑에 넣었어요. 나머지 종이들은 쓰레기통에 버렸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본부에게. 한국은 우리의 예측 모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조사 중단, 귀국 연기, 추가 관찰 필요. 짧았습니다. 하지만 정직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새벽 2시였죠.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누군가 걷고 있었어요. 두려움 없이요. 자유롭게요. 문 옆에 세워둔 우산이 보였습니다. 낡은 검은색 우산이었어요. 일어나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 있었죠. 내일 아침에 그 반찬 가게로 가야겠어요. 우산을 돌려드리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해야죠. 시카고에서 온 오만한 재난 전문가가 배운 게 있다고요. 고맙다고 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한국어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요. 저도 여기 남고 싶으니까요. 20만 명 중 하나가 되고 싶으니까요. 우산을 다시 문 옆에 세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죠.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편안하게요. 25년 만에 처음으로요. 꿈을 꿨습니다. 빗속을 걷는 꿈이었어요. 우산을 쓰고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였죠. 낯선 사람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젖지 않았어요. 우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